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0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이 본인의 총선 불출마와 그 다음에 한국당과의 신설합당을 선언함으로써 이른바 우파들의 통합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었고 거의 통합은 기정사실처럼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 통합신당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게 벌써부터 기대 만발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그 기대를 섞어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이길 거야, 이제는 뭔가 됐어 라고 하는데, 그런 자신감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는 산수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정치라는 게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풍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도 엄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남들은 다 따라올 거야,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 관점에서 과거의 사례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같은 걸 해드리고, 제가 얘기하는 통합신당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거의 사례, 아마 3당 통합 기억하실 겁니다. 그 3당 통합 직후에 치러진 선거. 3당 통합이라는 게 뭡니까? 노태우 대통령 세력, 정확하게 따지면 TK죠. YS, PK, JP, 충청, 이 세 지역이 합쳤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적이어야 합니다. 무적. 그런데 결과가 어찌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92년 4월 달에 치른 선거에서 당시 이 세 세력이 통합한 민자당이 과반에 실패했습니다. 149석 실패했죠. 민주당이 97석, 그 다음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국민당이 31석을 얻었습니다. 국민당은 그때 당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제3세력으로서 31석을 얻은 겁니다. 교섭단체는 물론 확보를 했고요. 자,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1992년 선거와 이번 2020년 선거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의 역할, 마침 또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는 그 당도 국민당이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1992년은 사실은 통일국민당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철수 신당은 국민당이라고 가칭 정하고 이제 총선에 뛰어들겠다고 했는데, 안철수 신당이 과연 당시의 국민당처럼 제3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조금 뒤에 분석을 해드리고, 가장 비슷하다 2020년 선거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바로 이제 92년 말고 96년에는 당시 YS당이 여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래서 여기도 신한국당이 139석으로 과반에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이때 그런데 자민련이 무려 TK와 충청권에서의 그 선전을 바탕으로 해서 50석을 확보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후 DJ 집권의 어떤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 이 당시에는 안 그랬지만 DJ가 그 자민련을 집중 공략함으로써 자민련과 DJ와 JP의 DJP 연대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됐다. 만약에 1996년에 JP가 정치권에서 사라졌다면 DJ가 JP한테 눈독을 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거야 역사에 대한 가정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쭉 보면 2004년 선거나 2008년 선거는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 때고, 그 다음에 2008년 선거는 이른바 친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괴멸된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이때는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이 총선 결과를 다른 어떤 정치 분석적으로 얘기할 그런 상황이 안 되고, 2012년 선거가 약간 2016년 선거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2012년 선거가 이게 또 2020년 올해 선거하고 꽤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말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이명박 정부의 민심 위반, 이런 거에 기반해서
그 당이, 그 집권당이 굉장히 참패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는 새누리당에 한나라당에 확실한 주자가 있었다. 그게 바로 박근혜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사람이 주도한 선거였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요인을 대부분 다 커버하고도 남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이 152석 단독 과반수를 했고, 그 당시에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선거연대를 했습니다. 2012년에. 그래서 왜 그 무슨 선거 부정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밝혀지고 뭐 그랬는데 선거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거연대를, 그러니까 야당이 선거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합쳐서 민주통합당이 127석,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이 13석. 그러니까 140석, 합쳐서 140석밖에 안 됩니다. 이러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뭐 통합까지는 아니어도 선거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졌다. 지금 한국당 야당이죠. 근데 이제 세보수당하고 통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했는데, 아니, 이때는 2012년에는 선거연대를 했는데 야당이 졌죠. 그럼 2020년에는 통합했는데 야당은 이길 것인가? 이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했으니까 무조건 이길 것이다. 또는 아니야, 이제 희망을 봤다. 이거는 정확한 논평인데, 이길 것이다. 이거는 본인의 기대를 섞은 논평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데, 첫 번째, 통합이 곧 선거 승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제가 2012년 선거 때 얘기했죠. 그 다음에 1992년 예를 들어드렸죠. 통합이 곧 승리를 담보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합도 중요하지만 그 통합 이후의 선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통합 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1992년 이게 3당 통합 이후에 치러진 선거고, 근데 96년에는 곧바로 YS가 JP를 내쫓습니다. 당에서.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민주계, YS의 민주계가 JP를 축출한 것이죠. 그래서 JP가 그거에 대한 한을 품고 나가서 TK 세력과 손을 잡고 96년 총선에 임하는데, 이때 무려 50석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통합 후에 YS가 JP라는 사람에 대한 관리에 실패했다. 그것이 나중에 정권을 DJ한테 넘겨주는 씨앗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합 후의 관리?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DJ도 JP의 관리를 실패했습니다. 1997년에 DJP 연합이라는 게 전제가 내각제 개헌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DJ가 약속을 어기고 슬금슬금 내각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움직임에 JP가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JP가 또 흔쾌히 DJ의 노선에 따라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서 2000년에 기억나시죠? 낙선운동. 저는 그 낙선운동의 배후에 DJ가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DJ가 JP를 자연스럽게 고사시키기 위한 작전 아니었던가. 그렇게 하고서 치러진 2000년 선거. 공동여당이 패배했죠. 한나라당이 133석, 민주당 115, 자민련 17. 자민련이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합니다. 이래서 민주당과 자민련을 합쳐서, 이게 공동여당인데 합쳐서 132석, 한나라당하고 한 석 차이가 납니다. 실패한 겁니다. 결정적인 실패는 결국 자민련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의원 꿔주기 이런 것까지 발생을 했는데, 이게 결정적인 실패입니다. 만약에 교섭단체를 구성했다면 교섭단체 2대1이 되는 것이죠. 뭐 의석은 하나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 2000년 선거라는 것도 DJ가 JP 관리를 실패함으로써 생긴 구도였다. 여소야대 구도였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통합 후의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통합신당,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세보수당과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이 이제 신설 통합 정당을 만들 텐데, 여기에선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 JP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게 뭐냐? 비박 지지자를 관리해야 된다. 자, 비박 지지자가 우리 국민의 몇 퍼센트가 될 것이냐? 그거는 뭐 애매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제가 사실 어디 칼럼을 쓰면서 그걸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대개 지금 현재 이 기준으로 보면 한 5% 정도 이제 한국당 지지가 있습니다. 그 한국당 지지의 친박 지지는 몇 퍼센트고 비박 지지는 몇 퍼센트일까? 저는 대략 어떻게 보냐면 친박 지지가 현재 한 15 정도 된다고 보고 비박 지지가 10 정도 된다고 봅니다. 뭐 그게 하여튼 대략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또 통합신당으로서는 이번에 과거 개념으로 따지면 친박과 비박이 합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거 개념의 비박 지지자들, 이 사람들을 화학적으로 융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과거 친박들의 지지를 얻어서 대표가 됐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당, 특히 황교안 대표가 당분간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려놓는 자세라고 하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만 내려놓는 것 같은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실제 내려놓든 내려놓지 않든 간에 내려놨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그거는 유승민 의원이 어저께 지분, 공천권 뭐 이런 것들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분, 공천권 뭐 이런 거 요구하지 않겠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따지면 유승민 의원 계열에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던 그 사람들, 세보수당, 그 사람들 공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 한국당에서 공천이 보장이 안 되면 이 당의 통합신당에 합류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100% 공천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희생할 사람 희생을 해야 되고, 여기서 같이 갈 사람 또 그 줄에 단일 대우로 형성이 돼야 된다. 그것은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 간의 담판에서 어찌 보면 이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비박 지지자 관리다. 그거에 실패하면 이 통합의 효과는 반감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마 빠르면 이제 오늘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본 데는 황교안 대표가 결국은 정밀하게 이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된다. 본인이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관리하기가 좀 애매하면 이 부분을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한테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겠다. 아이디어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이 곧 승리를 담보하는 것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합 후에 관리가 중요하다. YSDJ라는 그 정치 9단, 10단 되는 사람들도 결국 JP를 관리하지, 통합 후에 JP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 이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지금 한국당으로서는 통합 후의 관리는 바로 YSDJ 때의 JP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비박 지지자들에 대한 관리,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결국은 공천 지분과 화학적 결합에 달려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 또 전제조건이 있는데, 자, 그러면 과연 이번 총선에서는 제3의 길, 이제 안철수 신당이 국민당이라고 이제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제3의 길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저는 이번 총선에서는 제3의 길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진영 논리가 과거 어떤 때의 총선보다도 훨씬 강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길은 좁혀져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안철수 신당, 국민당 이번 총선에서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제가 안철수가 재기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해서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비슷한 논리입니다. 줄어들었다. 더군다나 안철수 전 대표가 불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불출마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국민당의 재기 가능성은 없다. 교섭단체 물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의석을 꽤 많이 확보하는 일도 제가 보기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박형준 전 의원이 주도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이번에
한국당과 새보수당과의 통합, 이거는 유승민 의원의 결단으로 가능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 외에도 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1인 정당 비슷하게 이현주 의원의 전진당이 있죠. 그 다음에 김문수 전 지사, 전광훈 목사의 뭐죠? 무슨 통일당인가?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정현 의원 지금 무소속이지만 뭐 단기 필마죠. 그렇지만 거기 그 세력도 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뭐 홍문종 의원의 뭐 무슨 당 뭐 이렇게 뭐 거의 1인 정당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세력들도 사실은 통합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 역할은 한국당이 하면 한국당이 흡수된다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박형준 전 의원의 혁신통합, 혁통위라는 곳에서 이걸 묶는 역할을 하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묶여지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혁통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1인 정당은 사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표를 몰아주라, 반문연대로서의 역할을 혁통위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통합신당, 아직 이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 통합신당 굳이 뭐 신설합당을 할 것이 아니고 가설합당을 할 수도 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이번 총선을 치르고 총선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신설합당을 형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이거 이제 가건물 지어놓고 일단 재개발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박형준 전 의원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통합하기로 한 이후의 신당의 진로, 그리고 그 총선에서의 예상 결과, 그 다음에 총선에서 이 통합신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